안녕하십니까, 권동민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채권론의 마지막 불법행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제가 자신 있는 분야 물권법을 한 4, 5일 만에 끝낼까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뭐 한 그렇죠 3, 4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자, 불법행위. 조금 오래 촬영할 거니까 목소리를 가만가만 하겠습니다. 자,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거는 750조가 기본 조문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가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요건 효과가. 고의 과실, 위법행위, 손해배상. 끝.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이거는 자기 책임이라고도 해요.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그러니까 과실 책임이 뭐야? 내 책임은 내 거, 내 과실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불법행위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 된 것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민법이 어려운 거는 항상 예외에서 시험이 나와. 예외. 그래서 민법에는 무과실 책임이 많이 있죠. 무권대리인 책임, 담보 책임, 뭐 표현대리에서 본인의 책임 등등 있는데 이건 따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 예외적으로 중간 책임이라 그래가지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오늘 배울 겁니다. 이따가 예외적인 것도 시험에 다 나오니까. 사용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 책임, 감독자 책임. 그러니까 이걸 중간 책임이라 그래요. 어렵죠, 말이? 근데 너무 쉬워. 중간이잖아.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이다. 형식은 과실 책임인데 내용은 뭐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본인 아닌 과실 책임은 자기가 그 저지른 거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제3자가 저지른 거. 사용자 책임이 뭐예요? 사용자, 피용자의 책임. 피용자가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는 사용자도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진다. 이해하셨죠? 중간 책임. 우선 알아야 될 거고. 자, 다른 책임과 관계. 불법행위 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채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제일 유명한 게 이행지처와 이행불능.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지금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매일 부딪히는 게 전부 불법행위예요.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간다든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이게 다 불법행위.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두 개가 공존할 때는 선택해서 하나만 하면 된다. 선택에 따라서 경합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결론만 얘기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든 부당이득 청구권이든 간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해라. 중첩적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볼까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하고 둘 다 손해배상 책임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귀책 사유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둘 다. 입증 책임은 채무자.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 누가 있다? 채무자. 불법행위는 피해자.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내가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는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3자 대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이행 보조자.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 피용자. 피용자는 뭐예요?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자, 피용자. 그럴 때도 제3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원래는 과실 책임을 인정 안 하는데, 인정한다는 얘기. 채무불이행죄는 소멸시효가 10년, 불법행위 책임은 3년, 10년. 3년, 10년이에요. 똑같이 10년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고.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 태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겠느냐고. 외우지 마세요, 이거. 엄마 뱃속에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나오겠냐고. 없어요. 근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요. 이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불상유인 그래요. 불상유인. 태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상유인이에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그 다음에 유증, 유언 내지는 불상유인 그렇죠. 인지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지 청구권 없어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성립하는 거하고 또 특수 불법행위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아까 과실 책임이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불법을 저질렀을 때만 지고, 뒤에 가면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있죠. 그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뭐야? 제3자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사용자 책임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큰 줄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립.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누구의 고의과실이어야 돼? 가해자. 일반 불법행위니까. 이다 사용자 책임 뭐야? 피용자가 불법일 때 사용자도 책임진다 얘기야. 직원이 불법행위 저질렀으면 사장도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예요. 일단 그건 나중이고 지금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이에요. 가해자 자신의 행위니까. 가해자 자신이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 네가 책임져. 자기 책임, 과실 책임. 자, 거기에 대한 거가 또 판례가 나왔는데 이걸 다 해야 되나? 이거 하나만 보죠. 자, 좀 넘어갈 수 없으니까.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의무가 전제돼야 하지만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자기 의무가 의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부작위라면 뭐야? 하지 마 그런 말이야.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했어. 그럼 불법행위죠? 자, 예를 들면 내 사무실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서는 조심히 운전해야 되잖아. 그런 하지 마. 50km 이상, 30km 이상 하지 마. 근데 넘어가, 30km 이상 달려가지고, 달렸어. 그래가지고, 사고를 냈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 이 말이야. 이런 부작위. 그래서 이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의무 존재를 인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아, 나는 이렇게 자기 내심에, 알죠, 이거.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뭐죠? 고의과실입니다. 첫째 아까 그랬죠? 고의과실. 그 속에서 가해자가 행위일 것. 그러면 고의는 뭐고 과실은 뭐냐 이거죠. 고의가 성립이 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는 것을 되고 위법한 것까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의라는 거 그겁니다. 네가 고의적으로 했잖아.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인식하게 되면 되는 거고 위법원이 안 위법원이는 나중에 판단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과실은 뭐예요? 부주의. 그 법률상으로는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부주의예요. 과실. 그리고 구체적인 보통 평균인들이 하는 과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판례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러다가는 하루 종일 하게 생겼네.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는 거예요. 그죠?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겠다는 걸 인식하는 능력. 그걸 책임 능력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15세 전후로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19세죠? 그런데 15세를 전후로 책임 변식 능력이 있다 그러고 심신상실자 책임 능력, 심신상실 중에 있는 자들은 배상 책임이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심신상실자라는 거는 식물인간 내지는 만취자들, 술 엄청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책임 변식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거야 진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너무 술 먹는 사람한테 관대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더 엄벌을 해야 됩니다. 술 처먹고 나쁜 짓 하면 더 엄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봐주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잘못된 거야.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체를 초래한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렇잖아요. 고의적으로 발음이 이상하네. 심신상실을 초래했어, 지가. 지나치게 과음을 해버렸다고, 지가. 그럴 땐 배상책임, 손배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의과실, 크게 보면 뭐라고 그랬죠? 위법성, 위법해야 되고, 또 뭐라 그랬나? 손해가 발생해야 돼. 이 세 가지죠. 크게. 요건이. 그렇지. 됐습니다. 위법해야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반사의 질서가 아니어야 된다. 103조. 어디서? 전체 법에서. 일반적인 그냥 그 구석구석이 아니고 구체적인 법이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아, 너 그거 위법했어. 반사의 질서 해당하는 경우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판례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례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여러분 잘 알죠? 정당방위했을 때, 그 다음에 긴급피난했을 때, 그때는 배상 책임이 없죠.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말은 뭐예요? 위법성이 없어진다. 위법하지 않다. 손해 발생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렇죠. 나를 불법행위를 나를 방위라는 말 나을 자원해요. 타인의 불법에 대해서 나를 방위하기 위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방위를 인정을 많이 안 하고 있죠. 근데 정당방위를 많이 인정을 해야 돼요. 특히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정당방위를 엄청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연약한 여성을 가정폭력 이거는 전부 내부적으로 안 하고 훨씬 더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면 안 돼. 조각이라는 건 없애버린다는 건데. 그 다음에 긴급한 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도 배상 책임이 없죠. 그렇죠. 갑자기 길 지나가는데 엄청난 개가 달라들어. 그러면 아무데나 뛰어들어가야 되겠죠. 유리창 깨든 뭐든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 발생. 그렇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딱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니까. 오케이, 끝. 그리고 손해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으면 안 되잖아.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 이게. 그리고 그런 가해 행위도 모두 책임을 누가 진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진다. 피해자. 채무불이행은 채무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단히. 외울 거 없어요. 자, 가해자가 있어. 피해자가 있어.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피해자가 돈 받아내려면 입증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도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아니야, 내가 이행지치 안 했어. 그리고 입증하라는 얘기고. 채무자, 피해자. 꼭 아시고.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특수한 불법행위.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불법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도 보호수단으로 제3자에게도 과실 책임은 본인한테죠. 제3자한테도 책임을 물은 거. 그걸 특수한 불법행위예요. 근데 이 책에는 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끊어서 다른 데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겠대요. 그럼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방법. 내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불법행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차를 박았어. 그게 불법행위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이잖아요. 그 원칙 방법은 뭐다? 금전배상 원칙이다. 돈으로 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 명예훼손할 때는 어떡하느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손해배상하거나 적당한 처분하라.
손해배상만 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어떤 얘기죠? 적당한 처분이 신문 잡지에다가 어떤 사과문은 아니고 반론보도, 청구, 이런 걸. 그래야 명예가 회복되겠죠? 적당한 처분을 한다는 게 좀 다릅니다. 명예훼손 특치. 그런 것도 있다. 대부분 돈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방법은 손해 3분설이 있어요. 유명해요. 손해 3분설. 크게 보면 손해는 뭐가 있겠어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어요.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위자료 그러면 결혼이 파탄 났을 때 위자료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위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어. 적극적 손해는 뭐야? 차가 나를 박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박았으면은 병원에 가서 입원비 있죠? 치료비. 그게 적극적 손해. 1번. 3분설이니까 세 가지로. 두 번째. 내가 일을 못해. 일실이익이라고 그래요. 일을 잃어버렸을 때. 일실이익. 말은 어려운데 나는 이게 뭐 선생님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일실, 일을 잃어버렸어. 그런 거. 그랬을 때는 그 비용도 받아내야 된다. 2번. 3번. 정신적 손해, 위자료까지. 그 손해 3분설이라고 그래요. 적극적 재산손해, 소극적 재산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 세 가지 꼭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산정. 산정 시기는 뭐야? 불법 행위 당시에요, 무조건. 불법 행위할 때 하는 거고. 적극적 재산손해는 입원비, 진료비 말하는 거고.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소극적 재산손해 산정할 때는 일시비. 그래서 거기 나와서 가동연한이 나옵니다. 가동연한. 말이 재밌죠. 인간이 가동할 수 있는 연한. 몇 세로 본다? 65세. 그러니까 65세 넘어가면 이게 참 묘하죠. 경제활동, 그러니까 가동연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보통 100세 시대니까 경제활동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연한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동. 65세입니다. 법이 개정됐어요. 그전에는 60세. 지금은 65세. 자꾸 이제 오래 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는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딱 알아차려야 돼요.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를 해하거나 명예훼손할 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 이외에는 뭐겠어요? 정신적 손해요. 아까 손해 3분설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다. 그렇잖아요. 손해를 딱 잘라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산이 손해보고 내 정신이 손해보는 거. 그래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정확히 아시고. 생명. 사망했어. 근데 읽어볼게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정신적 손해란 말을 모르게 되면은 헷갈려요. 재산상 손해가 없는 이게 정신적 손해예요. 재산 이외의 손해, 정신적 손해예요. 생각을 해봐. 간단히 말할게요. 생명을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들이 정신적 손해를, 간단히 말하면 재산상의 손해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도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러니까 그 위자료도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직계, 존부속, 배우자. 항상 앞으로 나중에 뒤에 배울 거지만 친족 상속변에도 항상 직계, 존비속은 1대1입니다. 상속도 똑같아요. 똑같아. 노. 배우자한테는 1.5배인데 아무튼 같이 간다 이 말이야. 가기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1.5배가 아니었는데 형제, 직계, 존비속까지는 이제는 따질 것이 무조건 1입니다. 딸, 아들 구분하라고. 위자료 청구권. 위자료를 청구한. 그렇죠? 이제는 위자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위자료 청구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즉사했어. 나오네요. 판례입니다. 제가 지금 즉사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즉사를 했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분이든 20분이든. 그럴 때는 재산적 손해보상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자, 아까 말했던 직계, 존부속, 배우자는 A시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해줘?
A시적이란 말은 그냥 하나 예를 든 거야. 열거적이란 말은 하나하나 똑 그 사람만, 직계 변수속 배우자만 유자를 청구하는 거고. 근데 아까 직계 변수속 배우자는 뭐라고요? A시적 규정이에요. 열거적인가하고 A시적인가로 꼭 알아야 됩니다. 열거는 꼭 그 열거한 사람만 청구권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A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친족 아닌 사람, 직계 존비사 아닌 사람도 그 같은 친족이, 나 형제 자매가 나 엄청난 충격받았거든. 우리 형님 돌아가셔서 이렇게 할 때 유자를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손해배상 그 산정 기준이니까 과실상계.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은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과실인데, 과실상계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란 얘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 과실상계 할 때는.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또 뭐가 나오니까 이건 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손익상계는 알죠? 손해와 이익, 손해, 이익. 손해와 이익이 있을 때는 상계를 해야 되지. 그 손익상계. 그래서 항상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뒤에 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배상액의 경감 청구. 배상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한 것이 아닐 때도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경감을 청구하겠다. 그렇죠? 배상 의무자가 고의 중과실이었어. 의도적으로 내 차를 치웠어요. 이럴 때는 경감하면 안 되겠죠?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고의 중과실이 아니야. 그런데 어쩌다가 쳤어. 근데 그 배상자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이걸 주다 보면. 그러니까 좀 경감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사탕 교통사고로 하니까 모든 게 다 풀리잖아, 이거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꼭, 저도 전에 그 강북에서 한번 폐차한 적이 있는데, 치여가지고, 꼭 마누라 못할 일 시키죠. 경감해 주세요. 그럴 때는 꼭 애 하나 들쳐있고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또 경감해 주죠. 손해배상 청구권자. 태아일 때는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불법행위일 때는. 불상유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손해층이 있다. 태아의 지위. 아주 중요한데요.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에는 태아는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유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에 계속 다 있어. 출생 동그라미. 태아일 때는 태아인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태아한테도. 왜? 또 이것도 설명해 드릴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 수태하면서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 태아도 지금 충격을 받았잖아. 그 사람한테 유자료 청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애가 출생을 했어. 그 당시에는 아직 뱃속에 있었는데. 출생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지. 그 얘기예요. 출생 후 사망했어요. 출생했는데 그 태아도 같이 사망해버렸어. 당연히 재산상 청구권이 있죠. 여기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아까는 재산상 청구권이 있는 거고. 사망했으니까 위자료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은 양도할 수 있고,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양도하고 상속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자가 불법행위가 그 가액을 전부 배상할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자한테 이전한다. 권리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10년 끝. 3년 단기시효 그거 아는 거고, 10년. 갑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이거는 안 날이라는 거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까지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거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확실히 안 날. 그때부터 3년. 요즘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이런 게. 그런데 안 외워두면, 시험장에서 떨어져. 3년, 10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10년. 다 있고. 자, 안 때부터 각별로 읽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또,
자, 이건 시험은 여기 나오는데, 엄청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불법행위로 인한 판례라도 중요한 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 이법 행위시, 항상 행위시예요. 이법 행위시에 성립하지만 이렇게 거기다 행위시에다만 따겁니다. 민법에서 모든 통과라는 거는 행위시에 성립해. 행위시. 예? 그런데 이법 행위 시점과 손해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법 행위야. 손해 발생해.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는 언제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할 때. 왜?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니까. 때렸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격리할 때는 그런 손해 발생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서로 양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늦을 때. 이렇게 하고 10년 그렇죠. 가해행위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특수 양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원래 이거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 이게 특수한 불법행위예요. 아까 일반적 불법행위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 책임 본인한테만 책임을 물어. 그래서 아까 제일 대표적인 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사용자 책임. 직원이 불법행위 하게 되면 사용자, 사장한테도 책임을 묻는 거. 그 사장 책임을 뭐라고 그런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과실 책임으로 나오지만 무과실 책임이죠. 자, 책임 묻는 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이런단 말이에요. 책임 묻는 자가 뭐겠어요?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질렀어. 좀 방송이라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무섭잖아요. 그런 애가 사고를 쳤어. 그럼 누가 책임을 져라? 부모가 쳐라.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법을 공부할 때 제가 한 가지 장점은 하나가 있어요. 이해력이 빨라. 부동산에 탄탄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20, 30대들보다는 그거 하나는 좀 유리하죠. 금방만 까먹어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 의무가 있는 법정 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게을리지 않으면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법정으로 법정 감독자가 누구야? 법정 친권자 부모. 근데 이게 생각하면 돼요. 감독자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감독 의무자를 가름해서 감독하는 자. 부모를 가름해서 감독해. 가름 동그라미 가름. 애가 학교 갔어. 그러니까 학교. 부모가 평생 걔를 케어하지 못하죠. 학교를 갔으면 누가 책임져라? 학교 교사나 교장이 책임지라. 그거를 가름 감독자라 그래요. 두 명이에요. 부모나 교사. 이렇게 보면 돼. 끝. 넘어갑니다. 이거 감독자 책임은 법무사 정도의 어려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안 나와. 쉬운 건 안 나와. 자, 이제 사용자 책임이 어려워요. 이거는 백발백중 나오는 시험. 어려우니까. 자, 제가 이걸 설명을. 이것도 엄청 어려운, 많네. 이것만 갖고도. 정말 많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책임. 딱 머리에 떠오르는 뭐야? 직원, 피용자. 원래는 피용자, 직원이 불법행위라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용자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피용자가 개털인 놈들이 많단 말이야. 돈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공평이 제3자한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장한테 받으라는 얘기야. 사장 돈 많으니까. 이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아까 그랬죠?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1번, 2번, 756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 이건 시험에 100% 나오기 때문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사용자가. 근데 면책 조항이 있어요?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할 때는 배상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직원 관리를 잘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 조항이 있다는 거 이상하게 꼭 이런 데서만 나와 있어. 뭐 면책 조항에서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 사용자의 가름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 사용자의 가름해서 감독하는 자. 똑같죠? 아까 부모, 학교 교사처럼 사용자를 가름해서. 가름이란 말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 가름. 사용자 감독자는 피용자의 구상권 행사. 그렇죠? 구상권 알지? 네, 구상권. 자,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도급인이 자기 형제 관계 아니잖아. 아무것도 관계가 없잖아요. 책임 안 져요. 그런데 도급인이 지시한 일에 대해서 그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 이거 하라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손배 책임이 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사용자 책임. 이것도 또 아까 설명을 했죠. 중간 책임이란 말이에요. 형식은 과실 책임인데 실제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사용자가 잘못한 게 없잖아. 사장이. 그래도 과실하는 거 무과실로. 그래서 이거는 또 해야 되겠네요. 대체적 책임이라 이게. 무과실 책임이면서 대체적 책임. 빨갛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체적. 그러니까 원래는 피용자가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대신한다고 사용자가. 자, 다른 책임과의 관계. 수준 올라왔다고 빨리 넘어갑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35조. 사용자 책임 756조. 제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두 개를 딱 비교를 했어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법인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피용자가 있어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35조는 대표기관. 대표이사가 사고를 쳤으면 법인, 회사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끝. 피용자가 잘못했으면 사용자가 책임지라. 이게 사용자 책임 756조. 35조 756조. 자, 끝났어요. 국가 배상 책임.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할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시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사용자 책임 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할 때는 국가배상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또 시험은 이게 나오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때는 국가배상법이 아니고 756조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또 그거는 또 어떡하냐. 국가배상 책임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책임 간에 그러니까 두 개가 경합하게 되면은 두 개 하나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조항이 없으나 사용자 책임은 면책조항이 있다. 다르고 요건.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사용관계.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는 사용관계가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를 사용하잖아요. 피용자를.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 상관없이 사실상 지휘감독관계에 있으면은 그 사용관계, 웬만하면 사용관계를 인정하는 거야. 사용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업관계한테도 인정이 되고 명의대리자한테도 도급 아까 얘기했죠. 도급은 일반적으로 취급은 안 된대. 그 도급인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고. 노무도급이라고 있어요. 노무도급. 노무도급은 노동. 도급자가 수급자한테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지시를 해요.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이게 이제 노무라는 거. 그거는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조급시킬 경우에는 사용자 관계가 인정을 된다. 자, 원칙 이야기합니다. 도급관계에는 도급인은 배상 책임을 안 져요.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입니다. 배상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노무도급에서는 배상 책임을 진다. 사무집행에 관하여 사무집행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요건이 사용자 책임은 사용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을 해야 된다. 그 사무집행은 외형이론이라고 합니다. 외형. 겉으로 들어봤을 때 사무집행이면 웬만한 건 다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제한.
근데 피해자가 상대방이 그 알았을 때 뭘 알았어요? 그 사무집행이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사무집행이 아니란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해가죠? 간단히 말해서 직원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외형으로만 보고 명함을 주니까 네가 한 걸로 사무집행으로 본 걸로 판다는 건데, 상대방이 명함을 그냥 허위로 파고 다녀서 저 사람 누가 봐도 이게 나왔잖아요. 알 수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용자는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다 갖출 것.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이게 전부 지금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에요. 사용관계, 사무집행,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용자의 면책 입증하지 못해야 돼요. 입증하게 되면 면책되는 거니까. 효과, 손해배상 책임하고 지들 간에 사용자 간에 구상권이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좀 공작물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할까? 안 되겠네.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네. 엄청 오래 걸리죠? 자, 공작물 책임, 공작물. 자, 공작물이라는 거는 여기서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말해요. 인공 물건, 인공. 공작물이라는 거는 인공적으로. 자연적인 게 아닌 거. 그럼 뭐겠어요? 도로, 자동차, 건물의 천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 공작물 책임, 공작물이라는 그거고, 거기에 하자가 있어. 그 공작물에다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천장이 떨어졌을 때, 도로가 움푹 패였을 때, 그런 얘기고, 그 손해 인과관계에 있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고. 효과, 당연하죠. 공작물 책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구상권이 있어요. 두 가지. 1차적으로는 그 건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져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 건물 있다 그러면은 그 상인이, 점유자죠. 상인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무과실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구상권,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렇죠? 원인자한테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이걸 천장을 떨어졌는데 그 천장을 떨어지게 만든 사람, 도로를 움푹 패게, 그렇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도로가 폭파했을 때 그 사람한테 해달라는 얘기죠. 구상하는 거야. 소유자나 전무자가. 또 한 가지, 공작물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요. 공작물 책임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설치자한테도 책임을 진다. 설치자. 처음에 설치 잘못했을 때, 그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아셨죠?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을 때 소유자나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설치를 잘못했을 때는 그 설치자한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구상한다. 아우, 10분이 딱 좋은데 넘어가니까.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공동. 이건 공동이죠. 공동.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 책임이죠. 연대 책임이죠. 그 다음에 공동이 아니지만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누가 때린지를 몰라. 공동이라는 건 뭐겠어요? 똥똥 뭉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게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누구를 때렸을 때, 누구를 때렸는데 누가 때렸는지 알 수 없을 때, 교사나 방조자, 이걸 공동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자, 성립 요건, 각자의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이건 또 공동의 의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위가 공동으로 하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자, 술 먹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를 예를 들게요. 고등학교 3명이 요즘에 학원 폭력이 심하니까 한 애를 왕따시킨 애를 때렸어. 그럼 3명이 공동으로 때렸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때리고 싶었는지, 자기는 막만 봤는지, 아니면 자기 서 있었는지 필요 없어.
행위가 공동을 똑같이 했으면 그만이에요. 행위 공동성. 꼭 아십시오, 이거. 간단히 말해서, 어려운 말로는 불법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 내진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어요. 주관적으로 필요 없어. 저는 하려고 안 했는데요. 저는 거기서 서 있기만 했는데요. 왜 서 있어? 말려야지. 필요 없어요, 그거. 객관적인 행위 공동성이에요. 객관적 공동. 행위 공동. 꼭 하셔야 돼,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변상은 공동으로 그 불법행위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해자 불명일 때. 누가 나 때린지 몰라. 그럴 땐 전부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다. 교사 방조. 교사는 뭐예요? 누구한테 시키는 거. 아까 말했죠. 방조하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앉아서 3명이 때리고 있는데 한 학생은 가만히 쳐다만 봤다. 이게 방조예요. 그 방조한 애들도 전부 불법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짓는다 이거예요. 효과 부진적 연대 책임이죠. 공동 불법 공동 부진적 연대 책임. 각자가 전액을 죠. 연대 책임 특징이죠. 각자 전액. 그 다음에 부담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고 대외적으로는 전체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명이 있었어요. 이걸 왜 올라가지 말고 3명이 때렸어, 한 학생을. 근데 3명이 저는요 쳐다만 봤어요. 이 둘이 때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안 되냐? 안 되느냐? 된다 이게야.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야. 전체로 보고. 알겠죠? 꼭 중요한 게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공동 불법행위 있으니까. 전원이 중요한 겁니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뭐 과실 상기하든 뭐든. 절대. 여기 나오잖아요.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 가공할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일부러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으로 했잖아. 왜 그 자리에서 껴있느냐고. 빠졌어야지. 중요해요. 그러나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개소로 피해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나왔네. 피해자가. 자, 3명이 있어요. 아까 똑같아. 3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A라는 놈이 나를 제일 많이 때렸어. 그 학생을. 근데 부모가 이놈한테 내가 소를 따로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달리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많이 부담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죠. 피해자가 별개의 소를 진행했을 때, 그럴 때는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달리 인정할 수 있다. 그건 피해자 마음이죠. 그 다음에 상호간에는 구상관계가 있다. 이 중요합니다. 또 구상관계. 부진적 연대채무가 나오면 반드시 또 항상 구상관계가 나와요.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과 자기들끼리 한 인간이 그 피해자한테 전부 이게 나오죠.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어. 자기한테 부담 부분이 있을 때입니다. 1억이 나왔어. 엄청 때려가지고 계산하기 불편하네. 9억이라고 합시다. 9억. 그럼 3명이니까 3억 내야 될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조금 돈이 부자야. 그래서 한 그 부모가 9억을 전부 변상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한테 구상권이 있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렇게 3억 이렇게 부담 부분이 정해졌을 때는 분할채무. 부담 부분이 뭐 없어. 누가 부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는 뭐라? 부진적 연대채무.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 구상관계는 2가지가 있다. 분할채무와 부진적 연대채무. 부담 부분이 인정될 때는 부담 부분이 인정이 돼. 부담. 그럴 때는 분할해서 해야 된다. 민법의 기본 원칙, 분할채무. 그런데 부담 부분이 없어.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점인지 뭐라? 3명 관계. 그럴 때는 부진적 연대채무. 연대채무를 하라는 얘기죠. 분할하지 말고. 결론은 부진적 연대채무도 연대예요. 꼭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부진적 연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 불법행위하고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 이 3가지를 딱딱 분리했어요. 지금 꼭 아시기 바라고. 이렇게 되면은 최하 한 문제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책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 이 정도 마치고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는 제 전공 아주 잘하는 과목, 담보물과 이제 매매, 저당권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법무사 이 시험은 이것도 어려워요. 왜? 쉬운 데서는 안 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